자, 11호 대책 이후 시장 너무도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11호 대책이 나와서 이제 보름이 좀 지났습니다. 11월 달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 게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아직 20일도 안 됐습니다. 이제 보름 좀 지났는데요. 11호 대책 이후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1호 대책 이후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요. 11월 12일, 이제 어느덧 11월 12일이네요. 수요일 2시부터고요. 규제 뒤에 숨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라. 자,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야, 지금 집 사면 안 돼.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조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늦습니다. 결국은 항상 반복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부동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규제 뒤에 숨은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내년 시장을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함께 알려드리는 내년 시장 전망까지 통합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중요한 시간 헛되이 보내주지 마시고요. 꼭 이번 강의를 듣고서요, 여러분들이 나갈 방향,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1:1 개별 상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모든 거.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웬만한 건 압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여러분 부동산에 가지고 계신 궁금한 거라든지 개별 상담, 1:1 개별 상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관망세죠. 예, 관망세고, 지금 조정장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관망세가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지금 하고 있다. 매도, 매수 둘 다 집주인이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다. 지금 현재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중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빠져있는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을 때 반드시 그 풍선효과가 인근 지역에 생긴 건 확실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영향 때문에 서울 전역을 그냥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의 인근 지역들,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묶일 거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전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대부분 전문가들은.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다 묶은 게 아니고 경기도는 12개 지역만 묶고 안 묶었어요. 안 묶은 지역들 있죠. 구리라든지 이런데, 김포라든지. 자, 이런 데에 풍선 효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기는데요. 모든 비규제 지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들만 제한해서 풍선 효과가 생겨서 풍선 효과가 크게 생길 것이다 라고는 엄청나게 예전같이 풍선 효과에서 가격이 막 오른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떡할까요? 또 묻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래서 제한적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항상 대책이 나오면 한동안은 거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하락.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가격은.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3중 규제 지역, 서울, 경기,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집값 하락할까요? 자, 11호 대책은요, 강력한 매물 감소 대책이에요.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감소 대책. 수요 억제책.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 토지 지정은요, 전세, 그 다음 매매, 이런 것들을, 물량을 감소시키는, 급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는 실거주자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세를 놓고서 내가 사놓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물량은 완전히 급감할 거예요. 그리고 매매 물량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 12개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물건이든 간에 내가 이 매물을 팔 때는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이 매물을 팔고 좀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 같으면 팔질 않겠죠. 근데 상급지로 가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대출도 안 나오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규제지역 매물시장에서 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 내년 5월 9일인가요? 그때가 그 양도세 중과 1년씩 연장을 해왔잖아요. 일반 세율로. 이제 그게 내년 5월 9일 날 되면 끝나는데 그걸 다시 1년간 연장을 해줄지는 상당히 미지수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간다면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한데 그 전에 빨리 팔아야지 하는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소규모의 작은 양의 물량이 나오는 거지 물량이 막 쏟아진다? 이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작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과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팔아 했는데 안 팔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자,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기본 철칙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오르는 거예요, 가격은. 그렇죠?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재테크할 때 이 수요 공급에 관한 원리를 이 철칙인데도 이 기본 철칙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평택이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급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막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기본 원칙인 수요 공급의 원칙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우리가 어떤 뭐 운동이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재테크를 하려면 기본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공급 물량 2030년 이전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신규 물량이. 자, 서울의 공급 물량 대책들, 공급 대책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만 그런 대책은 어떤 대책이에요? 중장기적인 대책이죠. 지금 뚝딱 한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은 2030년 이전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3기 신도시 나오는데요. 3기 신도시도 제가 보기에는 2029년, 30년 돼야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까 말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물량이 감소한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량이 감소하고 수요는 존재하죠. 수요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보세요.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기본 원칙이다. 철칙이다. 자,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공급 물량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 매년 들어와야 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만 6천 가구 정도가 돼야 된대요. 4만 6천 가구. 매년 서울에 입주해야 될 분이. 아니,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새 집이 많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매년 4만 6천 가구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가 한 2만 가구가 좀 넘게 들어왔죠. 근데 2026년도가 되면 여기 967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는 거고 2027년 1277가구 이것도 뭔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한 만에서 한 15,000가구 정도가 2026년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2027년도에도 한 10,000가구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46,000가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균 가구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의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금리를 지금 내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불확실성. 이 재테크에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방향성을 모를 때 이때 가장 불확실성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금리 인하로 정해져 있죠. 인하로. 이제 내려가는 걸로. 그렇죠. 인하로. 그럼 우리도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문제일 뿐이고 결국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금리도 인하되고 공급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이 시중에 많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점점 시장에 커진다.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이. 아니, 부동산 시장으로도 갈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주식 시장으로도 가겠죠. 채권 시장으로도 가겠죠. 금에다도 투자하겠죠. 상당한 다른 분야 쪽으로 이 넘치는 돈들이 갈 거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야지 내가 집을 사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 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오를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넘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자산시장으로 일부 상당 부분의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이자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내년 집값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심리다. 여러분, 부동산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심리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어떤 부동산을 부양하는 대책이든 아니면은 규제하는 대책이든 대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대책 나와도 집값 오를 거야? 이렇게 되면 심리가 그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통 CSI 지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주택가격의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100보다 높으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100보다 낮으면 99라든지 98, 97, 100보다 낮으면 1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가격의 선행지수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주택가격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보면은 여기 2025년 6월 달에, 여기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 120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높게 올라왔죠. 120까지.
100이 넘으면은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120이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6월 달에 대책이 2월 말에 뭐가 나왔죠? 627 대책이 나오니까 심리 지수가 109로 뚝 떨어졌습니다. 120에서 109로. 한 11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랬는데 이게 8월 달이 되니까요. 다시 111로 올랐고요. 9월 달 되니까 112로 올랐고요. 10월 달 122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122까지. 자, 여기 기사 한번 보시죠. 여기 세계일보. 오빠, 집값도 오를 것 같아. 대책 쏟아져도 소비자 기대 심리는 4년 만에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 심리가 뭐래요?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가만히 보면 6월 달에 120이었는데 627 대책이 나오면서 7월 달에 꺾였죠. 109로. 그렇죠? 심리가 꺾였습니다. 109로. 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627 대책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월 달 되니까 다시 111로 올라오면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0월 달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27 대책, 처음 나왔던 현 정부 627 대책은 효과가 그래도 단기간에 있었지만 그 나머지 대책, 뭐 97 대책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올해가 초양극화로 가는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양극화로 가는 원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내년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급감하고요. 전세난을 지나서 전세 대란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가 전세난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수급지수가 150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게 상당히 전세 물량이 많으냐 아니면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전세 수급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서 지금 150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50 넘어가면 전세란이라고 해요. 근데 벌써 지금 전세란을 막고 있고요. 이제 내년 시장은 전세 대란으로 빠르게 갈 것이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매매가가 같이 오르는 2026년이 될 것 같아요. 전세가도 오르고. 자, 전세 또 대출을 안 나오니까 전세 대출을 충분히 못 받는 분들은 월세 전환 지금 속도 무지하게 빠르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월세로 많이 가게 되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도 물량이 없으니까 오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매매가도 오르는 공급이 없으니까 이런 시장이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저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금. 초양극화 시기, 지금 양극화의 원년이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초양극화 원년. 올해가 초양극화 시기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 어디에? 지금 양극화 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기회는 항상 옵니다. 그 오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지금 재개발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이제 투자하기 힘들죠. 대출도 안 나오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오피스텔로 가요? 아니에요. 오피스텔로 안 가요, 지금.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지 이 투자형 부동산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야 되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오피스텔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 돈이 재개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빌라 시장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직도 못 느끼시면 안 돼요. 아직 서울 중심 지역에 이 재개발 빌라들이 존재한다. 왜 제가 중심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양극화, 초양극화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 중심 지역 쪽에 붙어 있어야지 외곽 지역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초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오르는 것, 오르지 않는 것, 이렇게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싼 지역,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비싼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비싸질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에 해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유일하게 재개발 시장에서만 이 비싸질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재개발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신축 빌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아시다시피
빌라 사기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 신축 빌라가 좀 잘 지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빌라만 나오면 무조건 완판입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가 투자할 지역에 신축 빌라가 있다면 무조건 신축 빌라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신축 빌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구축을 사는 겁니다. 왜요? 신축과 구축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축 빌라는 주차장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틀려요. 구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가 신축은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신축 빌라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젊은 직장인들, 신혼부부들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신축 빌라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요? 새 빌라에 들어오지 주차장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구축 빌라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오히려 전세가가 신축 빌라는 높기 때문에 구축 빌라는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신축 빌라가 투자금이 더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게 들어간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축 빌라는요. 2027년도까지 신축 빌라를 구입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매매가가 6억까지, 6억 이하, 6억까지 그리고 방 2개짜리 전용 면적 18평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신축 빌라라도 뭐예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 빌라를 구입을 하는 거지 구축은 신축 빌라가 없을 때 구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12일 날 11월 12일 정말 중요한 그런 강의 제가 알려드립니다. 규제 뒤에 숨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라. 규제 뒤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지역을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자, 이게 정약용 선생, 조선 중기 때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죠. 한양에서 심리 안에 살아라. 성저 심리. 1810년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아들에게 서울에서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서울에 살아라. 서울을 떠나지 말아라. 벌써 이때부터 서울의 주택, 집의 중요성을 정약용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때 서울에 인서울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인서울이지만 거기서 인서울에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초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앞으로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부디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